자유형 리커버리 시에 오른쪽 팔은 호흡을 하게 되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왼쪽 팔이 롤링을 해도 팔이 뻣뻣해서 동작이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솔직히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수영하는 모습을. 네. 근데 지금 그냥 이 질문만 봐서는 뭐 장담까지는 아닌데 네. 분명히 롤링이 안 되실 거예요. 아, 우리 수영에서 리커버리 있잖아요. 네. 유연성이 없으셔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엄청나게 유연성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고 네. 그냥 옆에 서가지고 팔 네. 드는 동작 있죠.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팔이 부드러움이 없다 네. 그러면 아마 이 역에 스트레칭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네. 롤링이 더 필요하신 분일 거예요. 아. 또는 이렇게 드는 동작 있죠. 이 손등이 지금 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부드럽죠. 네. 만약에 얘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은 네네. 또 뻣뻣해져요. 이 손목의 각도, 롤링 네. 이 두 가지 정도로 체크해 보시고 근데 네.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요. 네. 호흡을 반대로 해보세요. 안 되는 쪽. 반대 호흡도 힘들죠. 사람은요. 네. 호흡하는 쪽에 롤링이 더 커져요. 나는 왠지 왼쪽이 더 뻣뻣하다. 그럼 네. 호흡을 아마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좀 더 리커버리가 좀 힘이 빠지시고 그래도 안 빠지신다? 그럼 손목을 아예 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방식도 단점은 있어요. 네. 어깨가 아픈 것보다는 낫겠죠. 낫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질문은 제가 영상을 봐야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형을 제외하고 자유형이 기본이자 필수라고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영법인 배영, 저병을 잘하고 싶을 때 이 두 영법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유형에 집중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본인의 네. 상태를 일단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배영, 저병을 못하는 이유가 테크닉 때문인지 네. 아니면 체력 때문인지 만약에 내가 체력이 나빠서 배영, 저병을 잘 못하겠다 네. 그러면 자유형으로 연습을 하셔서 체력을 키운 다음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테크닉을 연습한다면 당연히 저병을 잘하려면 저병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평형 네. 연습을 하려면 평형 연습을 해야죠. 답변이 좀 모자르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수영할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자유형 할 때마다 어깨가 아파요. 원래 이런 건가요? 일단 힘이 들어가는 이유 호흡을 못할 때도 힘이 들어가요. 호흡은 언제 빠지죠? 힘은 네. 뱉을 때 빠져요. 네. 근데 수영할 때 호흡을 제대로 뱉지 못하면 힘 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아, 힘을 빼라 머리는 아는데 어떻게 빼죠? 호흡을 뱉으면서 빼야 돼요. 뺀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뱉지 못하고 마시게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힘을 빼는 방법은 첫 번째 호흡을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안 뱉었을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중심과 안정성 때문에 걷는 것도 정확하게 앞발을 뒤졌을 때 혹은 글라이딩 했을 때 내 체중을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반대쪽 팔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관절의 과신전이에요. 우리가 자영할 때 롤링을 하잖아요. 팔을 어쨌든 수면 위로 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리커버리는. 네. 근데 만약에 가슴이 덜 들어왔으면 얘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힘을 줘서 뽑겠죠. 얘를 아마 이렇게 과신전된 상태에서 어깨를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깨 아픈 요인이고 힘이 들어가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손목의 회전이에요. 엄지를 위로 보게 한 다음에요. 그대로 귀에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새끼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붙여보세요. 아마 가동성 막히고요. 힘도 들어갈 거예요. 자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 팔 들 때 이거하고 똑같은 동작이거든요. 관절이 꼬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의 과신전, 그 다음에 손목의 회전. 이 두 가지가요. 수영에서 가장 많은 부상 요인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롤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영하고 배영의 핵심은 롤링이에요. 롤링을 많이 해서 이 과신전된 거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이 손목이 회전된 거를 안쪽으로 돌리세요. 손바닥이 몸을 향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동작조차도 단점은 있어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얘 손목을 좀 회전시켜 보면서 하시고요. 일반인들도 혹시 의식해서 하이엘보를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물속에서 있는 하이엘보가 있고 물 위에 있는 하이엘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아마 물 속에 있는 하이엘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이엘보 왜 할까요? 물을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양을 따지면은 팔을 펴가지고 잡는 게 많이 잡지 않을까요? 하이엘보를 했을 때 저항이 많이 걸리고 저항이 많이 걸려야 풀 했을 때 스피드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팔을 기준으로 팔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 동그라미가 되죠. 우리는 방향을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로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동그라미는 일로 미는 지점이 한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로스가 그렇죠. 있죠. 이 밀어내는 지점을 더 길게 가기 위해서 하이엘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이엘보는요,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좀 많은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이 동작이 되시면 하시고 이 동작이 안 되시면 하이엘보를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손등을요 자기 옆구리에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모았을 때 아파요? 네. 이분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얘가 그래도 조금 앞에까지 네. 모아지면 좋지만 아마 그런 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팔꿈치가 가슴 앞에까지 올 정도로 모을 수 있다면은 하이앱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 손등을 볼에 대세요. 얘를 쫙 올렸을 때 통증이 오세요? 좀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거 있죠? 네. 그게 하늘을 볼 정도까지 되시면 하이에버 해도 충분한 유연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동작들이 안 되는데 하이에버로 계속 막 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데가 다 어떻게 해요? 보상 효과가 나오겠죠? 맞아요. 어딘가 막 꺾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아. 예, 추천하는 하이에버 방식은 탁 세우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팔을 할 때 물을 어느 부분으로 잡을까요? 우리가 흔히 체력했을 때 살 안 타는 부분 있죠? 아, 안쪽. 예, 안쪽. 살 안 타는 부분으로 물을 잡는 거예요. 네, 근데 팔을 폈을 때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죠. 네. 그 부분들이. 맞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살짝 정렬시키는 정도. 아, 살짝 겨드랑이부터 손끝까지 이 부분을 그냥 정렬시키는 정도로만 하셔야 수영에 방해가 안 되고 효과적으로 물을 잡을 수 있다. 아까 두 가지 보여드렸죠. 그거 완벽하게 되시면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분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예. 킥과 풀의 박자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6비트 킥이나 2비트 킥을 타이밍 맞게 차기 위한 특별한 연습 방법이나 의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배영보다 더더욱 타이밍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네. 요즘엔 로핑, 타이밍이 양쪽이 다르고 네. 그리고 선수마다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또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타이밍 연습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도요 타이밍 연습할 때요 마음속으로 아 6비트 킥 차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습 안 해요. 특정한 박자에 딱 한 가지만 포인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이 입수한 순간에 이 손은 뭐 하고 있죠? 딱 캐치를 해서 당기기 시작해요. 아, 그게 일반적인 타이밍이에요. 네네. 이때 왼쪽 다리를 차게 되거든요. 이 박자에만 집중해요. 나머지 박자는 감각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박자는 딱 이 박자만 생각을 해야 네. 맞출 수 있지 모든 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형 손의 저병 발차기. 근데 저병 발차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발차기 말고요. 발목만 살짝 털듯이 아, 툭, 툭 이런 박자로 연습을 하셔야 좀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아. 저의 경우 자유형을 할 때 캐치해서 푸시할 때 물을 잡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강습 시에도 자유형을 하면 속도가 느리지 않은 편인데 풀브이를 끼고 상체로만 자유형을 하면 현격하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체 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요 영상을 봐야지만 진짜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유형 풀에서 가장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이엘보든 하이엘보가 아니든 쭉 밀면서 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게 팔꿈치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주 조금이어도 물속에서 봤을 때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완전 직각이 돼야 돼요. 네네네. 예, 아니면 더 펴가지고 직각을 만들면 해야지 팔꿈치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으면요 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밀 때요 어느 정도는 속도가 있어야 여기가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밀리지 너무 느리게 하면은요 네. 물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느린 거보다 뭐 수영을 좀 오래 하셨고 스컬링을 6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유형 캐치 시 체크 포인트는 팔꿈치가 먼저 오는지 네네. 이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좀 답을 찾지 않을까? 혹시 체크가 했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유형 플립턴 시 정방향 턴이나 비스듬히 들어가는 턴이나의 차이가 있던데 외국 선수들은 정방향 턴이 많이 보이고 국내 선수들은 비스듬하게 하는 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방향이 속도 면에서 더 빠르나요? 어느 게 좋다고 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턴은 도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속도, 도는 회전력, 벽을 밀어내는 푸싱력, 스트림라인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비스듬히 턴하는 거 있죠. 그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요. 미국의 그 여자 장거리 선수가 키가 180이 넘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턴은 원을 작게 그려야 빨리 돌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방향 턴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 라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턴 방법인데, 정방향 턴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배가 위로가 있죠. 그래서 밀면서 이걸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길어져요. 턴을 하고 나서 치고 나가는 거리 있죠.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단점도 오겠죠. 네.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현대에는 정방향 턴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턴하고 나서 15m까지 돌pit킥을 차고 나가는 형태의 수영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정방향으로 턴을 해서 돌pit킥도 어차피 길게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길게 나오는 형태의 수영들을 많이 구사합니다. 비스듬히 턴하는 거, 정방을 턴하는 거, 턴하는 방식 가지고 어느 게 좋다?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자유형 대시할 때 팔에 힘을 계속 주고 하는 건지 리커버리나 캐치할 때 힘을 빼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힘을 빼야 되겠죠. 자유형 동작을 보세요. 캐치 있고 푸싱 있고 피니시 있고 리커버리 있고, 굳이 동작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글라이딩이 있겠죠. 이 동작에서 가장 추진력이 결정되는 동작은 푸싱과 피니시예요. 거기에만 힘을 써야죠. 나머지는 릴렉스해지고. 근데 왜 힘을 빼야 될까요? 그냥 힘 다 주고 하면 안 될까요? 단거리 뭐 50m 종목이라고 쳤을 때 저 같은 초보자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리커버리나 다른 부분에서 힘을 최대한 아껴야지 풀이나 뭐 피니시 같은 것들을 할 때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단거리라고 해서 모든 게 힘주는 게 아니고요. 단거리 그 빠른 스피드 안에서도 강약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추진력이 나오지, 무조건 힘을 준다면은 아마 뭐 15m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후에는 지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장력이라고 하죠, 근육에. 그 장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육이 이 정도 길었다가 수축하는 사람과 이 정도 길었다가 수축하는 사람의 힘의 차이가 나겠죠. 반드시 힘을 빼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힘을 써야 더 큰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 큰 힘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힘을 잘 빼야 돼요. 장거리는 무조건 힘을 뺀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단거리도 장거리보다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요, 단거리 선수가 오히려 2시간 동안 계속 힘쓰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힘 빼는 연습이 거의 70%고 나머지 30%만 힘쓰는 연습인 거지. 단거리일수록 오히려 힘을 잘 빼야 된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효율성은요, 캐치하고 피니시까지 있죠. 똑같은 힘을 쓰는 것보다 점점 힘을 쓰는 방식이 물을 더 많이 가져가고 추진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코치님, 자유형 발차기 허벅지로 차는 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쵸. 근데 저 입장에서는 되게 또 설명하기 어려운. 다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느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근육은 주동근과 협력근이 있죠.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동근과 협력근이 같은 역할을 해줘야 움직임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유형 발차기에서 업킥은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이 주동근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협력근이 되는 거고, 다음 킥은 대퇴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주동근이 되고 나머지가 협력근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동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협력근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유형 발차기에서 허벅지를 못 차는 선수들 혹은 일반인들 보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엉덩이가 해야 될 역할을 다른 근육이 하다 보니까 엉덩이 바로 옆에 있는 고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봤어요. 혹시 이분도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하셔가지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추구할 때 오히려 협력근들이 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허벅지는 안 움직이고 나머지 근육들, 특히 무릎 밑에 있는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운동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동근과 협력근을 정확하게 분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선수들 운동 들어가기 전에 밴드 많이 한다겠죠. 그 밴드를 많이 한 이유가 부상 방지도 있지만요, 정확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등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오직 팔로만 수영을 하겠죠.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수영하기 전에 밴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동근,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근육이 엉덩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 하다 보니까 고관절이 딱 막혀서 허벅지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선수 애들도 있어요. 특히 선수 애들은 저병 발차기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관절이 또 가동성이죠. 고관절의 가동성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똑같죠. 어쨌든 요인보다는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 가지 딱 제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발차기를 아무리 차도 발차기가 잘 안 차지고 돌pit킥을 차도 아무리 안 차지는 경우 장요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과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요근이 상당히 짧아진 경우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선수들한테 침으로 장염을 푼 적이 있어요. 네. 기간은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네. 분명히 차는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네, 항상 장욕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허벅지가 잘 못 움직이고 발차기를 잘 못 차시는 분들이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서가지고 자연 발차기 하는 연습 있죠. 네네네.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엉덩이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먼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자유형의 박자는 손에 맞추는 걸까요? 발에 맞추는 걸까요? 발에 맞추려고 하면 손이랑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에 맞추려고 하면 발이 너무 느려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발차기만 죽어라 차다 보면 30초라는 벽을 넘어볼 수 있을까요? 50m 30초인가요? 그렇죠. 50m죠. 넘을 수 있고요. 근데 네. 넘으려면 일단 발차기가 잘 돼야 돼요. 네. 단거리에서 핵심은 빠른 발차기인데 보통 손이랑 다리랑 이제 박자를 맞출 때 손이 못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발차기가 못 쫓아와서 박자가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손에 맞추는 것보다 발에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미니맥스라는 훈련법이 있어요. 네. 이 미니맥스가 뭐냐면 발차기는 최대한 빠르게, 손은 최대한 천천히. 발차기 속도가 느리다면요, 팔이 돌아가는 속도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팔을 천천히 하면서 발차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그런 방식의 훈련 방법이 있어요. 팔이 빨라지고 싶다. 그러면 발차기가 빨라지면은 자연스럽게 팔이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자유수영 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예, 일단 장거리 수영 말고 지금 우리가 단거리 수영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 출발을 해서요, 발차기를 먼저 차보세요. 발차기를 먼저 차다가 한 10m, 15m 지나가서 그때 발차기를 유지하면서 손을 돌리는 방법을 하신다면은 네. 좀 더 타이밍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발차기를 차다가 손을 돌렸는데 발차기가 갑자기 또 느려지면은 효과가 없겠죠. 발차기를 유지하면서 팔을 돌릴 수 있냐 없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영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형 시 더 편안한 호흡을 위해 사이드킥 연습을 할 땐 골반을 아예 열어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자유형 롤링 할 때는 골반이 그렇게까지 많이 열어지진 않는데 사이드킥처럼 차면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열어줘야 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고 왜 사이드 발차기를 연습을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수영하지는 않는데, 먼저 로테이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힙 드리븐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디 드리븐이라는 게 있고 숄더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네. 힙 드리븐은 힙프까지 롤링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바디 드리븐은 힙은 잡아주고 몸만 회전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숄더 드리븐은 복근까지 잡아주고 가슴으로만 롤링을 하는 방식인데 거의 단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사이드 발차기는 거의 힙 드리븐이죠. 사이드 발차기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가 발차기의 다양한 각도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측면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자유형은 플랫하게 하는 종목이 아니라 어쨌든 회전을 하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측면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사이드 발차기 자세를 잡게 되면은 먼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호흡하기가 편해지죠. 두 번째가 리커버리 하기가 편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이드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죠. 근데 사이드 발차기를 연습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테크닉을 연습할 때 오버 테크닉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5만큼의 범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일부러 10, 20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회전이 내가 45도까지만 필요한 종목이어도 네. 90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45도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평형도 상하로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죠. 네. 근데 오버 테크닉 연습을 할 때는 네. 일부러 막 점프를 하듯이 위로 갔다가 완전히 잠수하듯이 가서 더 오버스럽게 연습을 해요. 테크닉을 연습할 때는요, 오버 테크닉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발차기를 하신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이 회전의 방식을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질문. 자유형 시 다운 스윕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물 깊이로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또한 킥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차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운 스윕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유형 할 때 네. 회전을 한다겠죠. 네. 회전을 하게 되면 한쪽 어깨가 물에 잠기겠죠. 그러면 자기 어깨 한쪽 넓이만큼 네. 다운 스윕이 되는 게 교과서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운 스윕하고 하이의 엘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하이 엘보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운 스윕을 작게 하고 바로 하이 엘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요. 네. 내가 자연스럽게 하이 엘보를 할 수 있는 그 시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다운 스윕을 해야 되냐. 네. 그거는 바로 내가 하이 엘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킥의 폭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떤 영법을 구사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구별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킥은 폭은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작으면 추진력이 네. 발생하지 못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이 중요한 거예요. 발목의 유연성이 좋으면 작은 폭으로도 충분히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죠. 폭이 크면 클수록 뭐가 증가할까요? 저항이 증가를 하죠. 예, 내가 힘을 많이 쓰지만 그만큼 저항이 증가하니까 상쇄하게 돼요. 네.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이제 몸통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킥의 깊이는 발목 정도까지만 물 밖으로 나오고 네. 나머지 내 몸통 폭에서 노는 게 가장 좋은 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형 팔 돌리기 할 때 양팔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카약 등등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코치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이거 DM 받고 네. 와 이제 생활체육 수준들이 네.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양팔이 교차되는 시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파워 네. 스트로크, 노멀 스트로크, 카약 스트로크. 파워는 글라이딩 했던 팔과 이제 입수가 되는 이 교차 시점이 앞에 있는 스트로크. 네. 이걸 파워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멀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90%로 하고 있는 네. 거의 노멀, 머리 위에서 같이 바뀌는. 카약은 자전거 페달 돌아가듯이 네. 거의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가듯이 가는 거를 네. 카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파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장거리 수영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좀 천천히 하는 어떤 동작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카약은 단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노멀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이제 카약 등등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로핑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로핑이요? 파워인가? 한쪽 발은 파워고 한쪽 발은 노멀인 거예요. 아, 그래요? 섞인 거예요. 이건 파워다 노멀이다 카약이라고 구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네. 머리 언저리에 있는 타이밍을 노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노멀이고요. 네. 여기서 노멀이에요. 머리쯤에서 시작되는 그런 영법들을 노멀이라고 하고 네. 나머지는 카약, 뭐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린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노멀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노멀이 먼저죠.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결국에 피니시는 똑같아요. 피니시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글라이딩이 끝나는 시점과 네. 마지막 피니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똑같아요. 아, 교차되는 시점은 다를지 몰라도 네. 끝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가지 영법을 배우고 나서는요. 네. 자신한테 맞는 영법으로 튜닝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도 이제 매일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예. 코치님 오신 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유형 연습을 속도보다는 약간 자세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의식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어깨만 조금 더 쓰이고 조금 더 통증이 온다는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흔히 생각하기로 이쪽으로 좀 더 롤링이 덜 돼서 가동 범위가 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딩을 하면서 얘가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오른손보다 버티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얘가 캐치 풀을 하면서 여기에 부하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세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어깨가 아프다. 네. 그러면 그 어깨를 지탱하고 있는 등 근육의 안정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은요, 약한 근육에 더 부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근육을 또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는 더 아파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반대로 강한 근육만 또 사용하게 되니까 약한 근육은 계속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첫 번째가 테크닉에 문제가 없다면 등 근육의 안정성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왼팔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른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글라이딩 할 때 앞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네. 이 버텨주는 동작 자체가 네. 그냥 내가 힘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른팔이 충분히 전진에 추진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얘는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팔은 항상 중간에서 빠진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른팔이 충분히 추진력을 주지 못하니 왼팔이 그 부하를 오로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가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신전되면 어깨가 아프다, 손목의 위치를 바꿔라.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적인 얘기예요. 네.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얘가 해야 할 일, 얘가 해야 할 일을 각자 역할을 못했을 때 네. 한쪽 애가 그걸 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 또 더 들어가면 네. 병리적인 얘기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수영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깨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그 근육에 더 부하를 가니까 한쪽만 계속 악화가 된다. 네. 그럴 때는 호흡을 아예 반대쪽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영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양쪽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좀 더 내 부하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중심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네.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프실 때는 왼손 때문이 아니고 오른손 때문일 수도 있다. 등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단거리 자유형 시 숄더 드리븐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힙 드리븐 로테이션 후 숄더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힙을 먼저 열고 숄더를 열면서 하고 있는데 장거리 자유형에 저는 맞게 하고 있는 걸까요? 드리븐이라는 거는 숄더 드리븐, 바디 드리븐, 힙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숄더 드리븐에 가까울수록 단거리에 가깝고 힙 드리븐에 가까울수록 장거리에 가까운 수영이 있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힙 드리븐이 숄더 드리븐보다 상대적으로 힙이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힙을 완전히 돌려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거나 뭐 엘리트 선수들 그러면 최대한 힙을 잡아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힙을 최대한 잡아줘야지만 코어가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힙을 잡고 발차기를 차야지만 좀 더 추진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힙 드리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천천히 발차기를 많이 안 차면서 장거리 갈 때 사용한 건 맞아요. 그래서 힙을 먼저 열다는 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고요. 가슴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힙까지 열리게 얘를 막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힙을 열고 가슴을 연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힙을 먼저 열어버리면은 가슴이 좀 더 잘 돌아가니까 처음에 로테이션이 안 돼서 단점들이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힙을 먼저 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속도가 목적인 사람들한테는 힙을 최대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급반 강습 시 사이드킥에 적합한지 항상 고민입니다. 코어 사용이 안 돼서 허리에 힘이 더 들어가고 초급자가 할 수 있는 사이드킥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드 발차기를 대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왜 사이드 발차기가 잘 안 될까요? 일반 분들은. 축이 중간쯤에서 이렇게 뒤틀린 느낌 때문에 전체적으로 킥 연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어가 과도하게 펴지거나 네. 그래서 허리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접히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일자로 쓰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허리가 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 요인 말고도요. 사이드 발차기는 발차기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자유형 방법은요. 위쪽이 후면이고 밑에가 전면이라 따졌을 때는 8대2 혹은 1대9 전면이 9 혹은 8 위로 후면이 1, 2예요. 그렇게 차야지만 몸이 살짝 앞으로 가면서 뜰 수 있겠죠. 근데 사이드 발차기는 여기서 돌려야죠. 그러니까 고관절 중심으로 5대5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고관절 중심으로 발차기가 후면 정면이 5대5가 돼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5대5가 아니라 한쪽이 쏠려 있으면 당연히 코어도 꼬이게 되고 힘들겠죠. 거의 대부분이 사이드 발차기 할 때 실수하는 게 허리가 휘어서 거의 후면에서 발차기 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발차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코어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발차기 방법이 다른데 방법을 똑같이 차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1대9 비율이에요. 근데
몸이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그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죠. 결국에는 딱 90도가 됐을 때는 5대5 비율이 돼야지만 내 몸이 일자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발차기를 안 배우시고 바로 사이드 발차기를 적용하신다면 당연히 하기 힘들죠.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이드 발차기와 자형 발차기는 차는 방식이 다르다. 사이드 발차기는 고관절 중심으로 5대5 비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초보자들이 과연 사이드 발차기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시잖아요. 네. 많죠.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파워존 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파워존 킥은 뭐냐면은 사이드 발차기는 완벽하게 한 손은 허리에 있고 한 손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차는 거죠. 네. 90도로. 똑같은 방식에서 45도만 먼저 만들어 놓고 차는 방식도 있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어나 발차기 방식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도 탈 수 있겠죠. 여기서 45도에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팔을 차렷하고 해요. 차렷하고 이 상태에서 어깨만. 근데 여기서 사이드 발차기 정적이죠. 정적이 훨씬 힘들죠. 그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차렷하고 발차기도 처음부터 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다가 여기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정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다시 동적으로 가다가 정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 발차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죠.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스너클을 이용하셔라. 스너클을 이용하고 사이드 발차기 연습하기 전에 머리를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를 먼저 좌우로 흔드는 정적인 발차기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시면 한쪽에서 멈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범위를 더 가는 게 효과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로핑, 갤럽, 하이브리드 영법이 궁금합니다. 기존 영상 중에서 노멀, 파워, 카약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은 봤지만 로핑 영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로핑이요. 말 그대로 엇박자 수영을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나 또 인터넷 영상으로 봤을 때 로핑 안에 갤럽하고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엇박자 수영을 하이브리드 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영은 이 오른팔과 왼팔의 타이밍에 따라서 뭐 카약, 노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롤링의 방식에 따라서 숄더, 바디, 힙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것을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로 조합을 시킨 거를 하이브리드 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브리드 수영 안에 로핑이 있는 거예요. 갤럽은 로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수영 코치들이 그 나라에 맞게 변형해서 비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핑이라고 표현을 한 건 몇 년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엇박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엇박자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숄더 드리븐과 힙 드리븐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를 로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일반적인 거죠. 다양한 방식의 영법이 합쳐진 거, 그거를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는 로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수영 용어를 보면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건 없어요.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아시아권, 미국 쪽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로만 뭐 드리븐, 타이밍에 따라서 노멀, 그 정도까지지 나머지는 비공식적인 용어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영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활용이 돼요? 보통 자유형에서 200m와 400m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처음에 선수도 완벽한 높이는 아니어도 살짝 엇박자 수영을 좀 많이 하죠. 예로 4연패를 한 레데키 선수가 엇박자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현대에 와서는 자유형 선수들이 엇박자 수영을 좀 많이 하는 추세에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하지만 말 그대로 엇박자예요. 만약에 유소년 혹은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쫓아 하다 보면은 좀 단점이 더 부각되지 장점이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한 수영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엇박자를 가져간다면은 그건 자기 건데 그냥 엇박자를 그냥 따라간다? 기록은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 테크닉을 다루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영이 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피디님, 이 로핑이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수영이라는 게 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지 그거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특정한 선수들의 영법을 분석하다 보니까 마이클 펠프스, 드라셀, 뭐 레데키, 로체 그런 선수들이 로핑 형태로 하더라라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정말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영법이에요. 어떤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이브리드 수영이 관심을 받았던 거는 있어요. 언제죠? 1980년대 매트 비욘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 자유형 선수인데 이 선수를 분석하면서 아 이런 형태의 수영도 있구나라고 코치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 매트 비욘디 선수 때문이긴 맞지만 이 선수가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수영을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수영 동호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로핑 영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드리븐을 제가 설명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제 어깨만 회전하는 숄더, 몸만 회전하는 바디, 힙까지 돌리는 힙 드리븐. 힙 드리븐. 근데 로핑은 기본적으로 숄더 드리븐하고 힙 드리븐이 합쳐진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바디도 끼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숄더하고 힙이에요. 근데 숄더하고 힙의 차이점은 숄더에 가면 갈수록 속도에는 이득을 보지만 힘은 조금 든다고 했죠. 힙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아낄 수 있지만 속도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놨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면서 속도를 내는 장점은 있죠. 그리고 또 로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요 일단 킥이 좋아야 돼요. 타이밍을 맞추는 센스하고 발차기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영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짝짝이 수영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주의할 점이고 단점은요. 근육이 밸런스가 점점 깨져요.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 갑자기 그 밸런스가 역지점이 넘어버리면은 경기력이 갑자기 확 아니면 폼이 확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핑을 하는 선수도요 연습하는 도중에 계속 로핑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최고 속도로 낼 때만 하고요 좀 천천히 하는 수영할 때는 로핑을 하지는 않아요. 오른쪽 호흡을 하면서 로핑을 한다면은 왼쪽 호흡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서 가지 계속 한 가지 로핑으로 모든 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유형 할 때 자꾸 다리가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팔도 깊게 내려보고 시선도 땅을 바라보면서 해봐도 고꾸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가는 느낌이 나서 괴로워요. 한번 느끼기 시작하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풀부위를 끼고 하는데도 다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이 돼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저항감이 싫어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면서 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을 채택할 때 영상으로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직접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답한다고 했죠. 이런 질문이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 세 가지 특징점이거든요. 질문을 좀 핵심을 요약하자면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가요. 풀보이를 꼈는데도 내려가요. 그리고 발차기 찰 때 고관절을 이용을 못한다. 이 세 가지 특징점이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수영의 기본 자세는 최대한 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자세죠. 그 자세에서 오류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세는 생각 안 하고 영법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기본 자세가 안 돼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엉덩이가 살짝 접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골반이 긴장 상태에 있죠. 특히 장요근이 짧아진 사람들이 골반이 살짝 꺾이면서 고관절도 이용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풀보이 끼면은 부력을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꺾여가지고 다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간다. 풀보리를 껴도 다리가 내려간다. 이런 현상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관절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기본 자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장요근이 짧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자세를 고치고 기본 예. 자세를 어떤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글라이딩 발차기라는 게 있고요. 네네. 스너클 끼고 네. 차렷하고 그냥 발차기만 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가 더 좋고요.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것 중에서도 키판을 맨 뒤에 잡고 머리를 넣고, 우리 초보자 처음 발차기 연습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발차기를 연습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기본 자세가 잘못돼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연습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얼마큼 평평하게 수영을 할 수 있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히는 부분이 바로 골반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펴져 있냐.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셔야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유형 할 때 팔이 접영할 때처럼 옆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제대로 한다고 느끼는데 보기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자유형 할 때 손 모양은 어떻게 하나요? 벌리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을 붙이는 사람도 있던데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형할 때 옆으로 이렇게 저병처럼 빠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먼저 네. 우리 리커버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요. 근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 꺾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팔 피는 게 있죠. 네. 팔 피는 거는 스트레이트 암, 오버암, 오픈 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팔 꺾기는 뭘까요, 명칭이? 하이엘보라고 하이엘보, 그렇죠. 네. 하이엘보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네네. 다른 말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해요. 네. 리프트라는 뜻은 들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프트는 다시 옮겨 놓는 거예요. 네네. 그걸 봤을 때 옆으로 빠진다고 하신 거는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리커버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리프트 피니시가 끝난 다음에는 팔꿈치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동작인 거예요. 네. 그리고 리프트 앤 시프트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게 리커버리의 메커니즘인데, 네. 이 글로만 봐서는 이렇게 들었다 옮겨 놓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저병처럼 옆으로 그냥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형 리커버리 용어를 통해서 살펴본 리커버리 방법은 피니시가 끝난 다음에 팔꿈치를 드는 동작이지 돌리는 동작이 아니다. 그리고 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앞에다가 네. 찔르듯이 가면 돼요. 이게 리커버리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손 모양인데, 이거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연구 자료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다 모으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든 경우, 네. 두 번째가 손바닥을 펴고 엄지를 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바닥은 폈지만 손가락이 벌어진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손가락을 모았지만 이 손바닥 있죠? 네. 손바닥이 구부린 경우.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손이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옆으로도 움직이기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뒤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한 가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벌리는 거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옆으로 갈 때는 나머지 세 가지 방법보다 엄지손가락이 벌어진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럼 다시 모을 때는 인수입은 엄지손가락이 모아준 게 더 효과적이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당기는 거는 손가락만 안 벌리면 돼요. 그리고 특히 옆으로 가는 거는 손가락 벌리는 게 살짝 유리하다. 들어올 때는 다시 손가락을 모아주는 게 유리하다. 근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별 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평평하고 모아주는 방식이에요. 네. 수영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할 때는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모으시고 그대로 모아가지고 손끝부터 손바닥에 그 똑같은 압력이 가하게 만드셔라.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고 평평하게만 유지를 하신다면은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벌리는 동작.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 자유형에서 글라이딩을 할 때 중심을 잡고 앞으로 쭉 뻗으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형 글라이딩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형 글라이딩하는 동작 자체가 엔트리 후 앞으로 미는 동작인 거죠.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거근이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이면서 네. 견갑골 상방 회전이 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가르칠 때 견갑골로 상방 회전하세요라고 하면은 좀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자유형도 광배근이 늘어나듯이 가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광배근만 늘어나면 이게 손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 대흉근 있죠. 네. 예. 대흉근이 늘어지게 되면요, 네. 중심 잡기가 훨씬 편해져요. 물론
자유형 글라이딩은 이 롤링하고 관계가 있죠. 이 롤링이 되면서 앞으로 어깨가 밀어주는 동작인 거죠. 네. 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중심을 많이 놓치세요. 근데 여기서 대흉근을 잡아주면요 중심 자체가 훨씬 편해져요. 네. 물론 대흉근만 늘어나면 안 되죠. 배영은 광배근이 늘어나듯이 하지 말고 대흉근이 늘어나듯이 해야 된다지만 네. 자유형은 광배근도 늘어나야 되고 대흉근도 늘어나야 되고 정거근도 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다 같이 늘어나야 좀 더 긴 글라이딩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글라이딩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그냥 어깨 앞으로 일자로 밀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가죠. 네. 이런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추진력을 발생시키면 얘가 네. 정확하게 앞을 봐야 내 추진력이 100% 앞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로 되면 일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때 이 대흉근을 좀 늘어나듯이 신경을 쓰면요 좀 더 안정적으로 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치님께서 자유형 발차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발차기가요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서적에서도 잘못된 설명이 너무 많아요.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어깨가 엉덩이고 여기가 이제 무릎이고 여기가 다리라고 쳤을 때 네네. 처음에 이렇게 다 펴서 배웠어요.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차나요? 아니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구부려서 차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점은 어쨌든 일자 자세죠. 여기서 발목이 가만히 있고 무릎이 먼저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겼죠. 네. 그런 다음에 이 공간만큼 공 차듯이 차는 거예요. 찰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채찍질 차듯이 해라.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릎이 먼저 가고 찬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다시 발만 올리죠. 네네네. 여기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무릎이 먼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공간만큼 찼어요.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할 때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찬 다음에 얼마큼 내가 다시 허벅지를 펴서 올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먼저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일 때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주고 네.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듯이 찬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끊기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선수들 발차기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차죠. 맞아요. 근데 무릎과 발목을 펴고 차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면 아마 저병인지 자형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좀 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유형 발차기요, 이게 되게 간단한 동작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동작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발차기 찬 다음에 얘가 펴서 올라오지 못하죠. 네. 그럼 뭘 올려야 돼요? 종아리 발을 올려야죠. 네. 저항이에요. 펴서 올라와야 물 흐름을 깨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풀보이를 발목에 껴보세요. 발목에 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네. 무릎만 내렸다가 폈다가 내렸다가 폈다가 이런 반복을 하시다가 적응이 되시면은 풀보이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겠죠. 네. 내렸다가 이 부력을 한번 차고 여기서 힘을 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세요. 그럼 그대로 뜨게 돼요. 다시 부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릎만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력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꼭 이 방식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관절 유연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차기는 허벅지 힘이 아니고 고관절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형발칙 1회가 그렇게 많이 추진력을 발생시키질 않아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발차기가 얼마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냐가 중요한데 네. 고관절 유연성이 이 연결하고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을 시키려면 일단 고관절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자유형 단거리 엘리트 선수입니다. 킥 찰 때 물보라가 많이 생기지만 나가는 느낌이 없고 금방 말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킥찰 때 물보라가 많이 생긴다. 대부분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물보라가 많이 생겨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고관절 중심으로 밑으로 8 혹은 9, 위로 1 혹은 2가 돼야 되는데 거의 5대5로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힘만 들고 추진력은 발생되지 않죠. 결국에 추진력은 물을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중요한데 네. 물 위가 막 7, 밑에가 3
그런 분들 엄청 근력 좋으셔가지고 물보라 차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저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저 뒤에서 따라가는데 누가 바가지로 물 뿌리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 수영을 잘한다는 건요 물이 안 튀겨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그 가더라고요. 맞아요. 절대적인 파워라는 건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파워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자유형 할 때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자유형을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자유형할 때 허리가 안 아픈데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자유형하면 허리가 아프다겠어요. 머리가 높아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머리가 높아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여기다가 킥판을 끼니까 얘가 이렇게 네. 뜬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꺾인 거예요. 네. 생활체육인 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99%가 뭔지 아세요? 다 머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수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닌데 할 정도로 머리를 낮춰보세요. 네. 그 예전에 그런 표현 들은 적 있어요. 예. 앞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수영을 할 때는 목이 길면 안 돼요. 아. 목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네. 목을 짧게 만드세요. 그래야 머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은 머리를 낮게 가잖아요. 네. 그래야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네, 그래야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해요. 자유형 롤링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이죠. 롤링하는 거. 아직까지도 네. 쉽지 않습니다. 자유수영 가서 혹은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어깨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글라이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글라이딩 할 때 이게 피니시가 있기 때문에 외복상 복근의 코어의 근육과 네. 그 다음에 팔들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가면서 이게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냥 일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일자 돌아가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롤링을 연습하는 수없이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미는 것도 있다겠죠. 네. 그래서 글라이딩 자세에서 이제 숄더 드리블이라는 드릴인데요. 네. 숄더 드리블이 뭐냐면은 이런 드릴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롤링이 되게 앞으로 전진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롤링을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네. 차렷하고 스노클을 낄 수도 있고 오리발을 낄 수 있고. 근데 일반 수영장에서 스노클 오리발 못 끼게 하는 데 많죠. 그렇죠.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롤링킥은 뭐냐면은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계속 롤링을 해보는 거예요. 발차기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숄더 드리블이랑 롤링을 연습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최근에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영을 할 때 풀 동작 많이 하시죠. 네. 풀을 터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풀을 하면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풀을 하면서 피니시가 됐죠? 네. 이 피니시한 손을 내 보드에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피니시 한 다음에 이 손을 어떻게 돼요? 그 터치하기 위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론 이 동작은 좋은 동작은 아니에요. 네. 수영에서는. 네. 하지만 이 동작 때문에 가슴이 더 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팔 터치하고 들어오고 한 팔 터치하고 들어오고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 방식 외에도 롤링 연습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쉽게 연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숄더 드리블 같은 경우는 캐치 동작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숄더 드리블 글라이딩 연습이랑 롤링킥 연습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풀 동작을 통해서 해준다면 충분히 롤링 감각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연습 때는 더 오버해서 과장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거를 정확한 오버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테크닉을 연습할 때는요, 과장되게 연습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그게 그 동작이 나오지. 수영이 좀 이렇게 교정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정할 때는 과장되게 네. 연습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하나인데, 롤링하면서 호흡을 할 때 시선이 내 이게 뒤쪽을 봐야 된다.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쪽을 보듯이 해야 고개가 안 들리고 스트림라인을 좀 그나마 좀 유지하면서 호흡을 진짜 코만 살짝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네. 고개가 들리면은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더 머리가 많이 나가서 저항이 더 생긴다, 이런 글을 봤는데 네. 어떤가요? 맞는 말이죠.
D를 보는 게 낫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회원한테 필요한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호흡을 그냥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뒤로 돌아가면 살짝 내려올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개가 살짝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선 되게 좋은 티칭인 거죠. 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꺾여가지고 여기 글라이딩 할 때 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네. 안 좋은 거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밑을 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정을 시킬 수가 있죠. 아마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또 수영 강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잘못된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팔을 바깥쪽 빠진 사람한테는 안으로 들어갈 거고 네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거고 호흡을 너무 앞에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뒤로 돌아갈 거고 너무 뒤에 보는 사람은 차라리 앞을 보러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옆을 보는 거죠. 네, 교과서적인 거는. 근데 옆을 보는 게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는 앞으로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밑을 돌아가고 교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옆으로 정확하게 볼 때 네. 이 목을 그냥 우리가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면 거의 들리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옆으로 봐야 되냐면 네. 오히려 이마보다 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고개가 꺾인다는 느낌이에요. 예.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냥 옆을 보면서 그냥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고개가 약간 꺾인다는 느낌으로 옆을 보셔야 네. 평평한 호흡이 가능하죠. 아. 보통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 시선 말고도 머리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일자로 호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는 오히려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아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턱이 더 들리고 이마가 더 낮은 자세로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셔야 교과서적인 방법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과 저병 업킥 연습하는 방법 추천. 와, 저 이거 진짜.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발차기일 때 이 업킥이 중요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쇼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근데 이 메커니즘이 배영과 저병과 자유형이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네네. 그래서 업킥이라는 거는 일단 찬 다음에 올리는 킥을 얘기한 거고 네. 배영에서는 약간 다운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저병하고 자유형 갖고만 얘기를 하자면 찬 다음에 이게 올려줘야 또 다시 공간을 만들고 다시 차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올려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리면서 물 흐름을 막지 않죠. 여기서 찬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게 브레이크 그쵸, 역할을 그쵸. 하겠죠. 네. 근데 찬 다음에 이렇게 가면 허벅지부터 그대로 물을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해소화시킬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하체 저항이 심해요. 수영은요. 그렇죠. 더 하체에서 얼마큼 내가 저항 없이 가게 해주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업킥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셨고 킥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강하게 차는 것 갖고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킥이 좋은 분들 정말로 잘 차는 사람 보면요 강하게 차는 게 아니고 강하게 찰 수 있게 준비 동작이 좋아요. 저도 이제 헬스를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힘만 좋다. 그러니까 특히 킥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킥판 잡고 뭐 킥 200m 하세요. 근데 저는 한 100m 가면은 터져요. 지쳐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인데 뭐 무용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덜 지치고 되게 평이하게 계속 쭉 잘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순번이 계속 밀려요. 뒤로 킥할 때만 맨 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빨리 세게 차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리듬감 있게 맞아요. 이거를 잘 하시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도를 2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4배가 필요해요. 근데 저항은 2분의 1만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는 게 훨씬 낫다.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찰 바에는 차라리 이 동작을 익혀서 좀 더 부드럽게 차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영은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얼마큼 누가 저항을 덜 받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몸이 부드러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업킥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또 저병에서 업킥은 더더욱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병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가슴 누르기? 그걸 숄더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숄더 다운을 하는 동작이 잘 안 돼서 저병 웨이브가 안 되면서 잘 안 되잖아요. 네. 가슴 누르기가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업킥 때문에 가슴이 눌러지는 것도 있어요. 아. 내가 누른다는 건 어딘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업킥했을 때 다리예요. 엉덩이하고 다리. 다리가 안 올라오고 엉덩이만 올라온다? 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요. 업킥이 올라와야 가슴 누르기가 쉽게 혹은 계속 연결 동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병에서 숄더 다운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업킥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킥을 어떻게 연습하냐?
물론 단계적으로 천천히 모양을 연습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항상 어떤 연습을 하다 보면 사이드 발차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사이드 발차기예요. 근데 딱 말씀 듣자마자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사이드 발차기 할 때마다 원래 그냥 그쵸. 킥판으로 하면 항상 접히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사이드 발차기를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이 펴지는 느낌이 맞아요. 이 업킥 연습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아는 거에서는 사이드 발차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럼 왜 사이드 발차기가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저도 킥의 비율이 틀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영 발차기는 1대9 혹은 8대2라고 했지만 네네. 사이드 발차기가 되면 골반 중심으로 5대5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업킥의 크기가 훨씬 커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항을 똑같이 받아요. 네. 다운킥이나 업킥이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킥이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발차기를 중심을 잡고 잘 가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딱 차잖아요. 그렇죠? 네. 차고 그대로 오는 연습을 네네. 해야지만 우리가 가능한데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자세에서 사이드 발차기, 배영은 배영 자세에서 사이드 발차기, 네. 저병은 옆을 본 상태에서 사이드 발차기. 이런 식으로 종목에 맞게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사이드 발차기 연습을 하셔야 업킥이 좋아지고 요거는 뭐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까지도 분명히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사이드 발차기를 조금 주 한 2회 정도는 무조건 시키거든요. 그래요? 발차기 연습할 때 사이드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발차기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크게 한번 차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정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걸 듣다 보다가 궁금한 점이 저병 사이드 발차기는 제가 지금 언뜻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자유형 사이드 발차기는 시선을 밑에 보고 그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배영 발차기는 시선이 위에 보고 가죠. 네. 저병 발차기는 그냥 옆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호흡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들어와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옆으로 하면서 이게 호흡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그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자유형 자세에서 그냥 저병킥을 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체는 자유형 자세에서 그냥 저병킥으로요. 네, 저병킥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수영인들 입장에서는 사이드 발차기 연습을 한 몇 미터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연습을 내가 얼마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준마다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숫자 8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죠? 8회, 8분 요 정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춰보면 돼요. 어. 누군가는 25짜리 8개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800m를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누군가는 뭐 8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8회는 해야 연습이 되고 8분 이상은 해야 연습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한 1분, 2분 찬다고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8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유형 리커버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것부터 연습합시다. 그 자유형 리커버리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보통 보면 이제 자유형 리커버리라면 팔 꺾기라고 많이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팔 꺾기의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도 네.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엘보를 이제 접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수영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드릴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네. 일단은 원터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 팔 한 팔씩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한 팔 터치가 되면 다음 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서 한 팔씩만 수영하면 원터치 드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핸드 드래그는 뭐냐면은 끝난 다음에 리커버리 할 때 이 손까지 물에 잠가 가지고 그대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부하를 느끼죠. 그렇죠. 얘가 부하를 이겨내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리커버리 하는 감각을 좀 익히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리커버리 할 때는 이 허벅지에서 내 다시 글라이딩 했던 이 장소 있죠? 네. 이 지점과 허벅지 지점까지 최대한 일자로 가는 게 좋아요. 그 일자는 이제 팔꿈치 기준인데 네. 이 핸드 드래그로 그대로 일자로 허벅지에서 다시 제자리까지 일자로 가주는 연습. 그러면 이제 의식적으로 팔을 꺾어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서 올 수 있는 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연습이 조금 익숙해지죠? 그럼 핑거 드래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만 살짝 긁으면서 네. 이제 갈 수 있죠. 아. 근데 리커버리에서 보통 다 실수하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너무 과하게 옆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옆으로 돌리는 이유는 네. 롤링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걸 제외하고 그냥 리커버리 형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너무 돌리는 게 아니라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랙을 통해서 내 리프트가 잘 되는지 시프트가 잘 되는지를 손등에 느끼면서 하게 되면 좀 더 교정하기가 쉬워져요. 네, 그래서 아마 원터치 핸드 드래그 드릴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 더 감각적으로 배우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라는 용어를 코치님한테 듣고 나서 리커버리에 신경을 쓸 때 네. 그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나 이 언어가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을 돌리자라는 느낌이 아니고 리커버리를 할 때 일단 팔꿈치를 들어서 저 앞에다 갖다 놓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느낌이어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리프트 앤 시프트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해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진짜. 보통 수영을 배우면 방법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뭐 하듯이 해라. 그렇죠. 그렇게 동작을 기억하시면 훨씬 편하시고 배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유형 손과 다리의 타이밍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추천. 질문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질문이 아닐까? 이거는 뭐 한두 번 질문이 아니라 네. 저희가 유튜브 하는 지 한 10개월, 11개월 돼가고 있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고 저희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네. 했는데 일단 타이밍은요 의식적으로 연습이 불가능해요. 뭐 오른손에 들어갔다가 왼손에 차고 왼손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선수애들조차도요 그렇게 네. 연습하지 않아요. 정말 타이밍이라는 거는 오른팔, 왼팔, 다리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리하고 손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가지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네. 절대로 모든 걸 의식해서 연습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양팔 타이밍이죠. 네. 발차기하고 팔의 관계도 타이밍인 거고 팔과 팔에도 관계가 타이밍인데 제가 10 몇 년 전에 이제 외국인 코치들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유소년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 잡는 방법이나 리커버리 혹은 뭐 얼마큼 감각적으로 밀 수 있나 뭐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서양권에 있는 친구들은 타이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유소년의 기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시안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시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거고 타이밍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내가 얼마큼 좋은 자세로 가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요. 네. 근데 추진력에는 타이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물론 물을 잘 잡으면 네. 잘 가겠죠. 근데 네. 물을 잘 잡으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것보다 물을 조금 놓치더라도 타이밍이 맞는 게 추진력이 가장 영향을 미쳐요. 타이밍이라는 게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박자감? 그게 박자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걸을 때 달릴 때 네네. 다리가 하지만 네. 손도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네. 네, 타이밍은 상당히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방법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감각적이어도 기준은 있어야죠. 네. 기준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입수한 순간에 왼발이 차진다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네.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네, 궁금함인데 그렇게 계속 배웠거든요. 오른손이 입수할 때 왼발을 찬다. 네. 근데 그냥 저 혼자서 아 나는 타이밍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편해라고 해서 했던 방법은 왼손이 물을 땡길 때 왼발이 찬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왼손을 당길 때 오른발이 차진다. 네. 이 순간에 오른손은 뭐 하고 있을 까요? 클라이딩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쭉. 들어가는 순간인 네.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얘기하냐, 네. 이 기준에서 얘기하냐는 거죠. 타이밍이니까. 근데 살짝 타이밍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이게 너무 체화가 돼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게 네. 지금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카약 네네. 타이밍이 있고 우리 노멀 타이밍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파워 타이밍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따라서 발차기 또 다 달라요. 아 모든 타이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당길 때 찬다, 들어갈 때 찬다. 네네. 근데 당길 때 찬다보다 들어갈 때 찬다가 오차 범위가 덜해요. 왜냐면 당길 때도 여기서부터인지 아예 캐치를 만드는 동작부터인지 네. 캐치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인지는 또 달라요. 아 근데
입수할 때 찬다는 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영법을 하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오차 범위가 작아요. 음. 그래서 들어갈 때 찬다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편한데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말을 딱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타이밍 연습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타이밍에 대한 기준을 들은 다음에 네.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계속 체화를 하는 그쵸.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유형할 때 저병 발차기를 차는 거예요. 저병 발차기를 차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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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면 어쨌든 오른손이 들어갈 때 왼발을 차야 된다.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두 발을 차는 거예요. 이때 차는 저병 발차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냥 업킥을 잘하는 그런 발차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발목만 톡, 네. 톡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타이밍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요. 네. 오른팔과 왼팔의 타이밍도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하체하고 손하고의 타이밍 연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니맥스라는 연습인데 원래 미니맥스는요 최소한의 스트로크로 최대의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팔은 천천히 하면서 네. 발차기는 빠르게 찬다는 얘기도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미니멈 팔을 최대한 적게, 맥시멈 발차기를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손을 최대한 천천히 돌려가면서 발차기를 최대한 빠르게 차는 방식이에요. 네. 왜 이 방식에 감각적으로 타이밍 연습을 할 수 있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네. 발차기에 비해서 팔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팔에 비해서 발차기가 너무 느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요? 예,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분을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발차기가 너무 느려서예요. 발차기를 리듬 있게 계속 빠르게 차면서 여기에 맞게 팔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태어나서 걷는 거 배울 때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나가야 되고 배운 적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발차기를 최대한 차고 손을 최대한 천천히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감각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막 하나하나 신경 쓰면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